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기대 효과. 뭐 같은 말이죠. 목적이나 기대 효과나. 그죠? 이 최저임금 제도의 기대 효과 혹은 목적을 서술하시오. 자, 우리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또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상당히 시사적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는 그 목적, 우리 책에는 편갈로 1번에 목적 적혀 있는데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편갈로 2번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 그게 총 7가지를 정리해 놨죠. 그 7가지 쓰면 됩니다. 뭐 5가지 이상 쓰시고, 뭐 4가지 이상 쓰시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첫째, 우리 최저임금은 당연히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 완화. 주로 최저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한테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 해소 완화. 요거 당연 그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 소득 분배 개선. 그럼 세 번째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생계를 보장해 주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네 번째는 사기 진작, 근로자의 사기 진작. 하여튼 다 나눠서 다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월급 많이 주니까 일 잘하겠죠. 열심히. 생산성 향상. 6번째, 경기 활성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받으니까 이제 소득으로 소비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소비를 하면은 경기가 살아나죠. 경기 활성화에 기여, 활성화에 도움. 실업자가 많으면 저소득이나 실업자가 많으면 소비를 못 하잖아. 그럼 기업들 물건 안 팔리고 경기 더 죽습니다. 불황으로 떨어지는데 이제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소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활성화도 도움이 됩니다. 7번, 옛날 같은 임금을 낮게 지불함으로써 임금 비용을 낮춰가지고 그 기업들이 이런 비정당한 경쟁을 하던 것을 이제 임금은 제대로 주고 임금 착취하지 말고 그 저임금 경제에서 저임금을 해가지고 가격 낮춰가지고 기업들이 경쟁하던 시대는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노동자한테 임금은 정당하게 보상하고 다른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정당하고 합리적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공정하고 합리적 경쟁 유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 경쟁을 지양하고 이런 공정하고 합리적 경쟁 유도하는 것이 또 목적이 되죠. 이렇게 한 7가지 적혀 있는데 7가지 다 적을 필요는 없겠죠. 또 비슷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쓰라, 4가지 쓰라 하면 여기서 기억나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 및 목적이고, 자, 그럼 이번에 가면은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자,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문제점이죠.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는 뭐냐? 문제점. 자, 그림을 그리도 되고 안 그려도 되겠지만 우리 책에는 그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노동시장인데 요 임금으로 요만큼, 이건 저임금입니다만은 요만큼 고용되던 이 저소득 근로시장에,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을 걸면은, 걸어버리면 임금은 억지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노동 수요량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고용이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고용이 떨어질 뿐더러
또한 여기 임금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노동 공급자들이 채용이 안 되죠. 이 노동 수요, 채용이 요것밖에 안 되잖아요. 노동 기업들이 노동을 채용을 요만큼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채용 안 되는 이런 비자발 실업, 비자발 실업이 명백히 이야기하면 구조적 실업이죠. 이것도 경기적 실업은 아니죠. 우리 나중에 실업 종류 설명을 드리는데 경기적 실업은 아니고 구조적 실업이죠.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요리 그림 넣고 첫째, 당연히 실업자 발생한다. 비자발 실업자 발생 문제. 임금은 억지로 올라가되 고용이 떨어진다든지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고용 떨어지니까 요거 이제 1번이고요. 여기 2번. 여기 1번. 여기 2번. 오히려 이 저소득 근로자나 특히 청년층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고용이 떨어지니까. 저소득 근로자나 청년층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죠.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암시장 발생하죠. 불법적으로 취업 안 되는 자들이 불법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취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묵고 살아가야 되니까. 최저임금 안 지켜도 좋다. 나한테 임금만 달라. 일하겠다. 이런 암시장 형성될 수 있죠. 암시장 형성.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4번. 이렇게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그 노동자들이 전체 벌어가는 소득 있죠. 예전에는 그래도 이 낮은 임금으로 요만한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으니까 노동자 전체가 벌어가는 소득이 이 면적이었죠. 노동자 전체 소득이 이 면적에 있는데 임금은 억지로 올리는데 고용이 떨어지니 노동자들이 벌어가는 전체 소득 요 노란 면적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 면적이 노란 면적이 요 하얀 면적보다 좁아지면 의미가 없죠. 그죠? 원래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오히려 이 사각형 면적이 더 좁아진다면, 여기 4번인데, 더 좁아져 버린다면 노동자한테 더 고통만 안겨주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제로 노동자 전체 소득이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 보장 없다. 이거죠.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노동자 전체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죠. 최저임금제가. 그죠? 이게 벌어가는 총소득입니다. 노동자들이 벌어가는 총소득. 이 하얀 면적보다 이 노란 면적이 좁아져 버리면 오히려 고통만 주게 됩니다. 노동자들한테. 그죠? 그래서 노동자 소득이 예전보다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게 요 네 가지가요. 적어놨죠. 1, 2, 그 다음 3번도 이제 암시장, 요 실업자들이 암시장에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3, 4, 4는 요 사각형 면적이 좁아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요 4번에 관련돼서는 요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4번에 관해서만 뭐 같이 설명해도 되고요.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이 소득이 증가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까? 이제 증가한다, 소득이 옛날보다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건데, 어떤 때 오히려 노동자 소득이 더 증가하죠? 즉, 이 노란 면적이 요 옛날 요 하얀 사각형 면적보다 더 넓어지면 좋죠. 더 넓어지면 뭐 노동자들이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 수입이 예전보다 이렇게 증가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노동자 전체 소득이 증가하기 위한 조건은 자, 뭡니까?
이 기업들의 노동 수요 탄력도가 1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것은 노동 수요 탄력도가 1보다 적다는 것은 임금에 올라가는 비율에 비해서 노동 수요량 줄이는 비율이 더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 올라가면 노동 고용 줄이는 요 비율이 10%보다 덜 떨어져야 됩니다. 덜 떨어져요. 요 그림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니까 요 노란 면적이 조금 좁아진 것 같은데요. 이게 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임금 올라가는 비율에 비해서 노동 해고되는 비율이 더 적어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소득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게 노동 수요 탄력도가 1보다 적어야 됩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적어야만이 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자 소득이 예전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요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문제만은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탄력도가 1보다 적지 않으면 오히려 1보다 크면은 노동자 소득이 떨어져 버려요. 감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노동 수요 탄력도가 1보다 적어야만이 노동자 소득이 예전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있고, 또 여기서 또 같이 알아두실 거는 이게 완경노동시장입니다. 완전경쟁노동시장이라면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뭐 수요독점 노동시장이고 그림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자,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여기서는 뭐 노조가 임금을 인상한다든지, 뭐 최저임금을 걸었다 실시하면은, 노조가 억지로 임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최저임금제가 전반적으로 실시된다든지 하면은,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요, 고용량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경노동시장이니까 최저임금을 걸면 노동 수요량이 떨어져서 고용량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뭐 수요독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그림 같은 걸 우리가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알기만 하면 돼.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노조임금 인상이나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고용량이 줄지 않고요, 증가하거나 혹은 최소한 불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임금은 억지로 올라갔고요, 고용이 줄지 않고 불변하거나 오히려 늘기도 합니다. 수요독점에서는. 그 왜 그런가는 뭐 경제학을 자세히 공부해야 되니까 그 필요 없고요. 그래서 결과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용량이 증가하거나 불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탄력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노동자 소득이 증가됩니다. 예. 탄력성에 관계없이 노동자 소득이 무조건 증가됩니다. 무조건 증가. 그러니까 이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이런 거 하면은 아무런 이 4번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증가하니까요. 탄력성에 관계없이 오히려 고용량이 증가하는데요, 오히려 불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탄력성 관계없이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관련해서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 지금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문제점 이래가지고 4가지가 지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그럼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노동 수요 탄력도가 1보다 적어야 된다. 기업들의 노동 수요 탄력도가 1보다 적어야 된다. 그 말이 임금 올라간 비율에 비해서는 노동자를 적게 해고해야 된다 말이죠. 근데 이제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이 문제는 없습니다. 이 임금을 올리면 무조건 탄력성에 관계없이 노동자 소득이 예전보다 증가합니다. 네. 자, 이런 거 같이 딱 관련해서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절로 가겠습니다. 임금 수준입니다. 임금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해야 될까?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 쭉 읽어져 있네요. 자, 전반적인 임금 수준 결정 요인.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경제 성장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되면 이제 임금은 전반적으로 자꾸 올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의 수급 관계, 수요 공급 관계, 수요 공급 변화. 어떤 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작스럽게 증가되면 임금이 올라가야 되고요. 공급이 급작스럽게 증가되면 임금이 내려가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물가. 그 3번, 4번은 같아요. 우리 책의 3번하고 4번은 이제 물가나 생산성.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 올려줘야 되고, 생산성도 좋아지면, 노동자 생산성도 좋아지면 임금 올려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외에 이제 기업의 지급 능력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뭐 지급 능력도 없는데 임금을 무조건 높여줄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 이 자본주의는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임금은 올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시세. 뭐 어떤 기업만 독단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는 거고, 동종업계 임금 시세 정도도 이것도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보고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임금 수준 결정 요인들을 서술하라 이러면 이런 거 쭉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요. 계산 문제인데,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생산성 임금제는 생산성 임금제. 이거 이제 논리가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라 해도 됩니다, 여러분. 가격이라 해도 되고요. 물가가 치솟으면, 물가는 우리나라 전국의 주요 상품들의 가격의 가중치 평균이니까 가격이라 해도 되고, 이제 물가가 오르면 명목임금을 올려줘야 되고요. 생산성이 좋아지면, 노동자 생산성이 좋아지면, 이거 정확히 말하면 한계 생산성인데, 하여튼 노동자 생산성이 좋아지면 실질임금을 올려준다. 이런 논리입니다. 생산성 좋아진 만큼 실질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명목임금을 올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생산성 임금제가. 이거는 계산 문제인데,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 상승률을 결정할 때는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재화 가격이라 보면 돼. 가격, 물가 혹은 물가, 재화 가격인데,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산 문제 나왔는데요. 어떤 기업에 2010년 근로자 수가 40명, 생산량이 10개. 그러면 이건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100 나누기 40개 하면 되죠. 2010년도에 생산성은 총 생산량이 100개 아닙니까? 그죠? 100개고, 임금은 우리가 근로자 1인당 지불하는 임금이니까 1인당으로 생산성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근로자가 40명인데 총 생산량이 100개니까 40명. 이게 근로자 1인당 인당 생산성이죠. 그다음 이제 부가가치, 가격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생산물의 단가가, 생산물의 가격이 10원이죠. 곱하기 10원. 이거는 물가라 보면 돼요. 생산물의 가격. 그래서 이걸 부가가치 생산성제. 이렇게. 부가가치 생산성제.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이제 실질임금을 올려줘야 되고요. 이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제 명목임금을 또 올려줘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성 임금제를 하는데, 그럼 요거 계산 문제가 부가가치 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킨다 이랬어요. 2011년도에는 이게 얼마냐면은, 계산하면은 2010년도에 이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요 계산하면 이거 밑에 계산되어 있죠, 여러분. 25가 됩니다. 25.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는 인당 생산성이 총 몇 개입니까? 생산량은 120개고 노동자는 50명이네, 그죠? 그래서 120개, 노동자 50명이니까 50명을 나누면 1인당 생산성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격, 2012년도 생산물의 단가는 12원. 12원. 그러면 계산하면은 이 2011년 부가치 노동 생산성은 그 28.8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상승률만큼, 이거의 변화율만큼 명목 임금 상승률을 맞춘다 이 말이죠. 두 개의 달을 고려했죠.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하고 이제 생산성도 고려하고요. 이 물가도 같이 고려하는 거죠. 물가도. 그래서 요 변화율만큼 명목 임금 상승률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거 변화율이 몇 프로냐? 그럼 요거 변화율이 이제 25분의 28.8 빼기 25 이런 변화율이 되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25분의 28.8 빼기 25 이렇게 하면 변화율이 뭐 계산된 걸 이용하면은 15.2%입니다. 15.2%. 그래서 명목임금을 15.2% 상승시켜 주겠네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게 이 기업의 2011년도 적정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라. 15.2% 올려줘야 된다. 명목임금을. 자,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이렇게 숫자를 안 주고, 바로 이제 물가가 몇 프로 올라갔다? 생산성이 몇 프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